이게 당신 대신 내가 산 인생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데 손끝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었어요. 30년이 넘게 그 사람이 남긴 빚을 갚았습니다. 낮엔 가정부로 일하고 밤엔 식당 설거지를 했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혼자 버티고 있을 때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배신인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특별히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오래 쌓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5살 때였어요. 남편은 소규모 건설 자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버텨보려고 했어요. 대출도 받고 지인한테 돈도 빌리고 그랬죠. 하지만 IMF까지 터졌어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남편 사업도 그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고 받을 돈도 못 받았어요. 빌려준 자재비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죠.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느 날부터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죠. 처음엔 정중하게 왔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말투가 거칠어지더니 새벽에도 찾아왔습니다. 나중엔 문을 발로 차기도 했어요. 박영수 씨 집 맞죠? 문 좀 여세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5살이던 아들 민재를 안고 방 안에 숨어 있곤 했죠. 민재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품에 꼭 안겨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담배만 피웠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니면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죠.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만 내뿜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침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깨우러 갔는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옷장은 열려 있었어요.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사라져 있었죠. 처음엔 일찍 나간 줄 알았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하지만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민재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도망간 거라는 걸요. 사망도 실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출이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빚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저한테 모두 넘어온 거죠. 연대보증을 섰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 사업을 돕는다고 제 이름도 넣었던 겁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빚쟁이들은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 없으면 부인이라도 책임져야지. 그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거든요. 집에 남은 건 5살 아들과 50살이 넘은 시어머니, 그리고 천문학적인 빚이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요. 너무 큰 숫자였거든요. 제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셨어요. 식사도 거르셨죠. 저는 어머님께도 밥을 챙겨드리고 민재도 돌봐야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후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희애야. 내 자식이 이 꼴을 만들었구나.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어머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었죠. 하지만 울기만 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시어머니도 돌봐야 했어요. 빚도 갚아야 했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일단 일을 구했어요. 신문 9일란을 뒤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 공장, 청소, 뭐든 가리지 않았어요. 낮에는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죠. 화장실도 닦고 유리창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겨울엔 더 심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면 따갑고 아팠습니다. 저녁에는 식당 보조로 일했어요. 동네 중국집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주업무였죠.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접시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가락이 부러터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몸이 너덜너덜했어요.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씻고 눕기 무섭게 다음날 아침이 왔거든요. 주말에는 공장 파트타임을 뛰었습니다. 포장 작업이었어요. 물건을 상자에 담고 테이프로 봉하고 라벨을 붙이는 일이었죠. 단순한 일이었지만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왔고 이자는 계속 불어났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갚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받는 족족 갚았으니까요.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어요. 이자만 갚기에도 벅찼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주만 돌봐주셨어요.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고 밥을 챙겨주셨죠. 제가 없는 동안 민재가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머님이 미안한 듯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없이 꼭 쥐기만 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 위로가 됐죠. 민재는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떼를 쓰지 않았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할머니 옆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봤습니다. 가끔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요. 아니, 돌아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죠.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낮엔 가정부, 밤엔 식당 보조, 주말엔 공장 일을요. 9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중학생이 됐어요. 친구들은 학원을 다녔지만 민재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학원비를 낼 여력이 없었죠. 괜찮아,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의젓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대학 진학을 고민할 나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대학에 보낼 돈이 없다는 걸요. 어느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거야. 저는 반대했습니다. 대학은 가야 한다고 어떻게든 보내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공부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일하고 싶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공부를 좋아했어요. 성적도 좋았죠. 하지만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포기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흔한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했고, 친구들처럼 학원도 보내주지 못했고, 대학도 포기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모든 게 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이었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월급 중 일부를 저한테 줬어요. 엄마, 이거 쓰세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억지로 제 손에 쥐어줬죠. 그 돈으로 빚을 조금 더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요. 이자만 갚던 때를 생각하면 큰 발전이었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65이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허리와 무릎은 자주 쑤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빚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갚으면 끝이었어요. 30년 동안 갚아온 빚이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남편이 저지른 일을 왜 내가 평생 갚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들을 키워야 했고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걸 갚으려고 30년을 살았어요. 제 젊은 시절도 중년도 모두 빚 갚는데 써버렸죠.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빚 갚고 일하고 빚 갚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면 어디선가 연락이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몰랐어요. 찾을 방법도 없었고요. 그냥 제 인생에서는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죠. 가끔 길을 가다가 뒷모습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하고 뒤따라가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그냥 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빚을 거의 다 갚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야 했어요. 은행에서 남편 명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면 본인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기 위해서였죠. 30년 만에 남편 서류를 떼는 겁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창구에 앉아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박영수. 3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배우자 관계 확인되시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민센터는 한산했습니다.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고 젊은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 장, 두 장 넘겨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초본에는 남편의 기본 정보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소 변동 내역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집 주소가 먼저 나왔어요. 서울 강서구 어디였죠? 그 작은 빌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혼생활을 했고 민재를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났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5년쯤 뒤부터 다른 주소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주소였습니다. 전입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25년 전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전입신고를 했다고요? 주소는 몇 번 더 바뀌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혹은 7년에 한 번씩이요. 경기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경기도로 그리고 서울 근교로. 마지막 주소 변동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옆 창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살아는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는 사라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요. 설마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초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멀쩡하게 살고 있었어요. 주소를 옮긴 기록이 있다는 건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었죠. 전입신고를 한다는 건 어디 숨어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본인 이름으로 집을 구하고 주소지를 옮기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겠죠. 연대보증을 선 제가 빚을 다 떠안았다는 걸요.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빚쟁이들이 자기를 찾지 않을 거라고요. 다 제가 짊어졌으니까요. 30년 동안요. 저는 주민센터를 나와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발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소 변동 내역이 쭉 나와 있었어요. 가장 최근 주소를 유심히 봤습니다. 서울 근교의 어느 도시였어요. 이름을 들어본 곳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죠. 버스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요. 지쳐 보였던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은 홀쭉했어요.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모습,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가 하얗게 샜을까요? 주름은 많이 생겼을까요? 여전히 담배를 피울까요? 그리고 저를 생각하긴 할까요? 혼자 남겨둔 아내를요. 빚을 떠안긴 사람을요. 아들은 생각할까요? 5살에 남겨놓고 간 아들을요. 아니면 우리 같은 건 진작에 잊어버렸을까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옆에서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모습이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아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몰랐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편히 잘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도 남편 얼굴이 나타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살 순 없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빚을 갚아온 사람으로서 최소한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확인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했죠. 평소처럼 동네 반찬 가게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집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30년 만에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초본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 데는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첫 번째 버스에서 내려 환승할 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방 속 초본을 몇 번이나 확인했죠. 주소를 잘못 봤을까 봐요. 2번째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노인 몇 분과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이 지나갔죠. 이런 곳에 남편이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나왔어요. 지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또 직진하고 길을 잃을 뻔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기 빌라촌 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 힘들거든요. 가끔 멈춰서서 숨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주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빌라가 나왔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에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2층에 도착했죠. 복도를 걸어가며 문패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1호, 202호, 203호. 203호 앞에 서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남편이 사는 곳일까요? 30년 만에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말고 다시 손을 내리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남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키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죠. 하지만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눈빛, 코 모양, 인매 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죠. 뭐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죠. 오래간만이네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차분할 줄 몰랐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떻게 여길. 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고작 그것뿐이라니요. 주민등록 초본 때다가 알았어요. 주소 변동 내역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들어가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죠.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중인 것 같았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60 초반쯤 됐을까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졌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최선영. 30년 전 남편이 사업하던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제가 민재를 임신했을 때 미역국을 끓여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기 시작했을 때도 알고 있었어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도 봤고요. 그때 선영 씨가 위로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희애 씨, 힘내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선영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30년 전 우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망한 것도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떠나자마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둘 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남편도 선영도 그냥 비켜섰죠.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거실엔 낡았지만 깔끔한 소파가 있었고 TV도 있었어요. 식탁도 있었죠. 부엌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이 몇 가지 놓여 있었어요. 김치, 나물, 된장찌개.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식탁이었죠.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남편과 선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간 것 같았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낮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밤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어요. 추석에도 설날에도 일했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와 무릎은 망가졌고 흰머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빚 갚는 데 썼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새 사람과 새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도 가고 함께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30년 동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남편과 선영은 그 앞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이네요. 30년 동안 당신이 남기고 간 빚을 갚았어요. 혼자서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선영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협박할 때, 이자를 못 갚아서 밤새 울었을 때, 민재한테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줄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있었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 악물고 버텼어요.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죠. 근데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네요. 편하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 만에 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희애 씨, 저도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선영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수 씨가 떠나고 한참 후였어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죠. 영수 씨가 힘들어 보여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한번 쭉 보고 선영도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희애야. 남편이 불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도 아니었죠. 그냥 허무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들은 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사람, 학원에 가는 학생, 퇴근하는 직장인.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남편의 빚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죠.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왔니? 많이 늦었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님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부르자 어머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가 어디 사는지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시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떻게 알았니? 그 말에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어디 사는지요. 저 혼자만 몰랐던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본 때다가 알았어요.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직접 찾아가 봤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희애야.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어머님이 대답하셨습니다. 10년 전쯤이야. 시장 갔다가 우연히 봤어. 10년 전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봤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 생선 코너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는데 누가 내 앞을 지나가더라고.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 뒷모습만 봐서. 근데 뭔가 낯익은 걸음걸이더라고. 영수 걸음이랑 비슷했어. 저는 어머님 말씀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갔지. 혹시나 싶어서.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봤어. 분명히 영수더라.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 다정하게. 마치 부부처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가 봤지. 어디 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빌라에 들어가는 걸 봤어. 203호였어. 제가 오늘 간 그곳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갔었어. 멀리서 지켜봤지. 정말 영수가 사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내 아들 집이 맞더라.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알면 다 버리고 떠날까봐. 저는 어머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뭘 버린다는 거예요? 빚도 나도. 다 버리고 너 혼자 떠날까봐 무서웠어. 어머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영수가 남긴 빚을 갚아왔잖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영수 때문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어머님은 울먹였습니다. 근데 영수가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다 내려놓고 싶어 할 것 같았어. 당연한 거잖아. 도망간 남편 빚을 왜 갚아야 해? 그냥 다 포기하고 혼자 살면 되는 거지. 저는 어머님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도 버림받는 거잖아. 영수 어미니까. 너한테 빚 떠안긴 사람 어미니까. 어머님은 계속 우셨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는 게. 내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면 나는 혼자가 될 것 같았어. 민재도 내 편을 들 거고. 그럼 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 그게 무서웠어. 어머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저를 속인 거잖아요. 10년 동안 저 혼자 빚 갚느라 고생할 때 어머님은 아들이 다른 사람이랑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어머님은 울기만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였어요. 남편한테도 배신당했는데 시어머니한테도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믿었어요. 우리 둘이라도 힘을 합쳐서 버티자고 생각했죠.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희애야. 어머님도 저를 이용한 거예요.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으로요. 그리고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으로요. 그 말에 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살 수는 없는데.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남의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요. 남편과도 시어머니와도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남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30년 동안 갚아온 빚상환 내역 서류를 준비해서 가기로 했죠. 채무 완납 증명서를 출력했어요. 30년치가 모두 나왔죠. 종이가 몇십 장이었습니다. 영수증도 챙겼어요. 처음 몇 년간은 현금으로 갚았거든요.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자 납부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자를 냈는지 계산해 봤어요. 원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자만 갚느라 10년을 썼거든요. 모든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두툼했어요.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남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막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남편하고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꺼냈어요. 쌓인 서류가 두툼했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남기고 간 빚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갚은 거예요. 남편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 5년은 이자만 갚았어요. 원금은 손도 못 댔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1년부터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였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2011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갚았어요. 매달 70만 원씩. 민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번 돈까지 빚 갚는 데 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낮엔 가정부로 일했어요. 남의 집 청소하고 설거지했죠. 저는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겨울엔 피가 나기도 했고요.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밤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밤 11시까지. 지금도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아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주말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추석에도 설날에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희애야.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랑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돈을 벌러 나갔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협박할 때, 이자를 못 갚아서 밤새 울었을 때, 그럴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학원도 못 다녔어요.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 아들만요. 저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대학도 못 보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죠. 20살에. 다른 애들은 대학 입학할 나이에. 저는 서류 더미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이게 당신 대신 내가 산 인생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만 축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어요. 울음소리만 들렸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30년 동안 생계유기였습니다. 빚도 모두 저 혼자 갚았고요. 저는 변호사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네요. 진작하셨어야죠. 이혼 소송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생계유기, 유기기간 30년, 채무전가. 모든 사유를 적었어요. 배우자한테 연락해서 서류 보낼게요. 만약 동의하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동의한답니다. 이의제기 없이 이혼에 동의한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순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대요. 어쩌면 그것도 도망이었을지 모릅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적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된 겁니다. 30년 만에요.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재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쁜데도 바로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시던데.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 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혼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거든요. 화를 낼까요? 울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까요? 한참 후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디 사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알고 계셨다고요? 응. 10년 전부터.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찾아가 보셨어요? 아버지한테? 응. 2번 갔었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안하다고만 하더라.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어요. 엄마.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 쉬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재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기만 했죠. 저는 민재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드셨죠.
미안해요, 엄마. 제가 더 빨리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민재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나가기로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제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짐 싸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셨죠. 가끔 한숨을 쉬셨어요. 다 싸고 나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가볼게요. 어머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희애야, 가지 마라. 어디 가려고.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민재가 가끔 찾아뵐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섰어요. 어머님,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어머님하고도 이 집에서도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민재가 차로 짐을 옮겨줬습니다. 새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진 기분이었죠.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건 가장 단단한 이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정해준 인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인생을요. 동네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5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민재가 보증금을 보태줬고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 나물, 조림, 찌개. 30년 동안 갖은 일을 다 하면서 배운 솜씨였죠.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해봤으니까요. 반찬 만드는 건 오히려 쉬웠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항상 바쁘게 뛰어다녔거든요. 가끔 생각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빚 갚는 데 썼구나. 내 젊음을, 중년을 모두 거기에 바쳤구나. 후회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후회라고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워야 했고 시어머니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빚을 짊어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지도 않을 거고요. 시어머니한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민재를 통해서요.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신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연락할 마음도 만날 마음도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더 이상 제 인생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정리하면 되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 짊어지며 사는 분들,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는 분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걷고 있는 분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저처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